네, 이보다 속 시원한 부동산 이야기는 없다. 부동산엔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타이밍, 최고의 부동산 투자 멘토가 제시하는 최적의 입지와 매매 전략으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이제 부동산 N이 해결해 드립니다. 자, 현명한 부동산 전략을 세워줄 최고의 부동산 멘토입니다. 미래가치투자연구소 우리 한종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 네. 이런 말이 지난주에 봄이었거든요. 분명히 이번 주는 여름이 와버렸습니다. 한 주 만에. 계절이 그냥 확 바뀌네요. 아, 그래요. 저도 그래서 요즘은 반팔 네, 오랜만에 짧은 이번 옷을 주부터 입거든요. 네. 반팔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이 날아가는 세월을 얼른 잡아줘야 되는데 부동산도 얼른 조금이라도 빨리 잡아야 된다라는 말로 함께 오늘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한종원 대표와 이야기 나눠볼 이슈엔 오늘의 주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양도세 중과 부활 이후 향후 1년 집값 전망은? 자, 오늘은 저희가 다양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다주택자에게 적용되었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이제 4년 만에 재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 부활 이후 집값은 어떻게 될지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 한종원 대표님과 함께 지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양도세 부활 이후 이제 부활을 한 다음에 1년간의 집값을 5월 9일이죠. 5월 9일부터 2027년 5월 9일 1년간의 집값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설문조사를 했더니 하락을 할 것이다가 39%, 그리고 아니다 상승을 할 것이다가 32%입니다. 이거는 뭐 팽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하락 쪽이 조금 더 우세하긴 하나 이거는 제가 볼 때 윷놀이 표현으로 하면 도찐 개찐 이렇게 이런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대표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게 대출 규제예요. 대출 규제. 대출 고강도 이제 대출 규제가 계속 나올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6월 3일 지방선거가 끝나면은 이제 세제 개편, 부동산 세제 개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이제 강하게 어쨌든 압박하는 그런 대책들이 나올 테니까 결국 집값은 하락할 거 아니냐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이제 전문가란 분들이 꼽았던 네. 그 대출 규제, 이 고강도 대출 규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출 규제 효과는 시장을 단기간에 이렇게 묶어놓는 단기간에 시장에 충격을 줘서 빠르게 시장에 압박을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임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대출 규제 효과는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을 못 간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해에도 계속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출 규제 효과는 단기적으로 강한 효과를 주지만 크게 지속적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그것을 가장 큰 요인으로 하락 요인으로 지금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세제 개편도 이제 또 하나 네. 하락 요인으로 들어가는데 세제 개편은 우리가 다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계속 얘기 드렸지만은 결국 지방선거가 끝나면은 분명히 세제에 대한 어떤 강화 이런 것들 나올 것이다. 쪽을 손을 댈 수밖에 없을 그렇죠. 것이다. 이제 네. 그 뭐 보유세 이런 데들에서 좀 더 이제 강화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뭐 계속 했었지만은 결국 나올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미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항상 보면은 그 부동산의 어떤 그 이 역사는 네. 똑같이 반복은 되지 않지만 흐름은 항상 반복된다는 걸 제가 오랫동안 부동산을 하면서 느꼈던 하나의 정말 그 팩트거든요, 이게. 근데 지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도 역시 똑같이 세제에 관한 그런 강한 규제들을 가했거든요. 그랬는데도 집값은 계속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가장 큰 이유는 공급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는 존재를 하는데 억지로 수요를 눌러놓는 그런 상황에서 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집값이 결국은 올랐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28번 대책 나왔거든요. 28번 대책 강하게 그렇게 밀어붙였지만 결국은 집값은 5년 동안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역대급으로 5년 동안 집값이 오른 그런 정부로 기억이 지금 남아 있는데 결국은 이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단기간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단기간에 공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일단 신규 물량과 기존 물량이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신규 물량은 정부에서 중장기 대책으로 공급을 갖다가 뭐 늘리겠다 이렇게 계속 발표를 지난해부터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 공급 대책은 결국은 중장기 대책이잖아요. 단기적으로 물건 나올 수 없어요. 그럼 단기적으로 시중에 물건이 나와서 공급을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을 할 수 있는 물량은 기존에 있는 물량들인데 지금 기존에 있는 물량들이 시중에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취득세와 양도세, 취득세는 살 때 내는 세금이고 양도세는 다들 아시다시피 팔 때 내는 세금이란 말이에요. 거죠. 네. 이걸 우리가 합쳐서 거래세라고 거래세. 얘기를 하는데 이 거래세를 완화시켜 주고 그 다음에 보유세를 높이는 이런 방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래가 어쨌든 낮아지니까 거래가 수요는 있으니까요. 거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반대로 거래세가 이제 높아지는 거죠. 양도세 중과가 5월 9일 이후에 중과가 되니까 그러면 거래세도 높여지고 결국 보유세도 높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공급은 없고 그럼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뭐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상승한다에 저는 상승한다. 베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음 질문은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양도세 중과 이후 펼쳐질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뭐 전망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응답자의 68%는 지난 4년간 양도세 중과 유예를 했던 이 조치가 결과적으로 양극화를 만들어내는 것에 일조를 했다. 그리고 양극화를 고착화시키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양도세 중과를 그동안 유예를 했지 않습니까? 네. 중과를 안 하고 이렇게 쭉 흘러왔던 게 결국은 양극화에 일조했다. 일조가 아니라 이 여기 표현에서는 양극화를 고착화시켜 버렸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일부분 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양도세 중과 유예가 됨으로써 정말 집값 양극화가 심해졌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중재할 것이다, 풀 것이다. 5월 9일부터 하니까 집값이 양극화가 조금이라도 줄었다는 건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대표님은 동의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근데요, 네. 저는 그런 의문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그 양도세 체계가 보통 지금 6에서 45%까지 그 네. 일반 세율이거든요. 6에서 45% 일반 세율이 이게 언제 지금 중과가 생겼냐면은 문재인 정부 때 중과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중과가 생겼지. 기존은 계속 일반 세율로 진행을 해온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원칙이냐라는 거죠. 그 일반 세율이 본래 원칙이에요. 네. 일반 세율이. 근데 거기다가 중과를 때린 거거든요. 중과를 때려서 그게 마치 중과가 옛날부터 계속 됐던 것을 유예를 해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본래 원칙이 일반 세율이었다고요. 일반 세율에다 중과를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원래 방향입니까? 그러니까 일반 세율이 원칙이고요. 거기에 지금 중과라는 것을 지금 부동산 규제를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중과를 없애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중과를 없애야 되는 게 그게 원래 세제에서 맞는 거지. 이거 오히려 거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상당히 좀 이게 말이 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뭐 양극화를 고착시킨 거는 한마디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 때문이거든요. 똘똘한 한 채 쏠리면서 그게 왜 생겼을까요? 다주택자를 규제하니까 다주택자를 규제하다 보니까 나 지방에 집 여러 채 가지고 있고 경기도에도 가지고 서울에는 없어. 그래가지고 다주택을 가지고선 계속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주택자 규제를 하고 똘똘한 한 채 사라 한 채만 남기고 사라 그러다 보니까 다 팔고 매도하고 강남이나 이런 쪽에 똘똘한 한 채로 쏠림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원인인 거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서 그런 것들이 벌어진 거지. 이게 어떻게 해서 일반 세율을 이게 원칙적인 게 일반 세율인데 그걸 갖다 이걸 갖다가 뭐 중과를 해서 중과가 마치 본래부터 했던 거인 양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좀 논리가 좀 안 맞는 논리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그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한다. 이거는 뭐 전문가들 한 뭐 응답자 64%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이 사람들도 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보면은 항상 사람들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처음에 세제를 활용해서 집값을 잡는 것을 안 하겠다라고 했다가
이게 뭐 정 안 되면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조금 이렇게 살짝 바꿨죠. 근데 물론 말은 바꿀 수 있어요. 말은 바꿀 수 있지만 그런데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 정책이 다르게 만약에 전개가 된다면 방향도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정책을 쓰면서 이번엔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과연 사람들이 와서 닿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지난해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이번엔 뭔가 달라. 이번엔 정말 이렇게 바뀔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정책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고 하는 그러면 이게 뭔가 다르네. 이제 시장이 좀 안정될 수 있네. 이번엔 다르네라는 인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건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번에도 똑같네라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뭐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좀 맞지 않다. 저 그래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럼 요거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도세 중과 유예가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이전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본래 원칙이 원래 중과가 원칙,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유예를 시킨 거 있잖아요. 음. 중지를 시킨 거. 그게 본래의 원칙인 거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근데 거기서 양극화가 급격히 벌어졌기 때문에 유예 조치를 시작하겠다, 단행하겠다라는 게 이번에 나온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중지를 시킨 게 원래 원칙대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극심해졌던 거고. 양극화는 네. 다주택자를 규제하면서 양극화가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주택자의 순기능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분들이 물론 순기능이야 주택을 뭐 많이 있을 가지고 수 있죠. 있어서 네. 정부에서 공급을 못하는 그런 대신 정부의 역할을 임대아파트의 역할을 대신 해왔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네네.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다주택자 규제할 테니까 다 팔고 한 채만 가져. 이렇게 되니까 자 보세요. 내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만약에 서울에 한 채를 가지고 있고 경기도에 한 채 가지고 있고 지방에 두 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어딜 팔아야 돼요? 그러면 일단 지방부터 팔 거고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 얘기가 그리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네. 경기도 팔 거고 그럼 한 채만 가지라니까 어디 가지? 서울만 한 채 그래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를 중과를 하겠다라고 했던 거를 문재인 정부에서 맞잖아요. 그러다가 정권이 중과를 했죠. 중과를 한 것을 정권이 바뀌자마자 그 유예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중과하기 이전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전으로 돌아간 상태였던 거예요. 계속 지금까지 5월 9일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양극화는 계속해서 벌어졌던 거고. 아니죠. 그러니까 번지수가 아니 잘못됐다고. 그게 그게 번지수가 잘못된 게 아니라 다주택자- 요 몇 년 동안에 이게 양극화가 심화된 건 맞잖아요. 그럼 양극화 심화된 건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죠. 아, 그건 전 세계적인 아. 문제라고 그럼 얘기했죠. 지금의 양극화는 이것 때문은 그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렇죠. 거다. 그럼 물론 일부의 영향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요 조그만 걸 하나 가지고 전체 인양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아니 앞서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 또 하나는 이 정책 얘기를 했는데 아직 그 정책은 안 나왔잖아요. 아직 뭐 세제를 개편해서 한다는 그 거는 6월 이제 3일 예. 지방선 끝나면 그렇죠. 이제 선거 그 후에 끝나면이니까 그거는 그때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쪽으로 이 거래세 쪽에 대해서 시장에서 원하는 방향 쪽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좀 기대감은 있습니다만은 근데 요건 좀 지켜봐야겠죠. 근데 거래세를 완화하기 어려운 것이 제가 얘기했지만 만약 거래세는 취득세, 양도세가 같이 거래세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충돌이 이미 된다는 양도세 거죠. 중과가 5월 9일부터 이후부터 양도세 중과가 그렇죠. 되면은 그거 어떻게 지금 다시 그걸 그러니까 갖다가 완화시킬 수 대표님 있겠어요? 말씀은 아직 이 법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인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정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기 때문에 그 충돌을 어떻게 피해내고 서로 좀 좋은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서 가는 것이 정치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좀 지켜보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그럼 대표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그럼 이렇게 또 질문 드려볼게요. 양도세 중과 부활로 부동산 지금 앞서 말씀하신 세제에 관련된 부분인데 세제 전반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구성원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쪽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말씀하신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이 방법인데 응답자 64%가 차지했습니다. 자, 이 부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저도 이 부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이게
그래야 보유세 거래세가 좀 완화가 보유세가 좀 강화가 되고 거래세가 좀 완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문재인 정부 때도 그때 본래 초창기에 얘기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거래세 완화하고 이 보유세를 강화하겠다. 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래세도 강화, 보유세도 강화하는 그런 정책 쪽으로 갔거든요. 근데 저도 이번에 조금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지난해 기사가 이렇게 계속 났었어요. 그게 네. 뭐냐면은 취득세를 완화하기 위해서 취득세를 조금 완화해서 이제 거래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취득세 완화를 좀 논의한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었는데 그게 쑥 들어가고 이제 양도세 중과로 그냥 바로 갔거든요. 그래서 또 똑같은 정책이 지금 똑같이 실현이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좀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항상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뭐 어떤 대책, 어떤 요인들이 다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고요. 수요가 없는 곳에는 공급을 작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즉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작으면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는 거고요. 이거 너무도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가격은 내려가는 거죠. 근데 지금 수요는 존재하는데 공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급이 없는 상황을 갖다가 좀 뭔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요. 지금 이제 5월 9일이 되면은 이제 뭐 어떤 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거의 제가 판단하기는 거의 90% 이상은 매물이 잠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물이 잠기고 거래도 완전 거래 절벽 상황이 될 거고요. 매물이 더 없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뭐 똑같은 전철을 지지난 정부랑 똑같은 전철을 밟는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좀 더 뭔가 좀 획기적인 그런 과거와는 다른 그런 좀 보면 참신한 그런 뭔가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아직 이 부분 세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분명하나 아직 뭐 정부에서 정확한 입장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왈부하는 것보다는 일단 시장에서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이 방법이 응답자의 64%를 차지했다 정도만 이건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시급한 정책을 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 대표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신 신규 주택 공급 확대, 이게 가장 중요하다. 대표님도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전세 대출을 폐지하거나 세 번째로 봐야겠죠. 축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택 공급 확대가 1번 우선순위 되면서 전세 대출을 좀 폐지를 하거나 축소하는 정책.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안 여쭤볼 수가 없죠. 근데 뭐 신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거는 누구나 다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렇죠. 뭐 그리고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렇겠죠. 예. 주택 공급을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주택 공급한다고 정부에서 계속 발표를 지난해에도 계속 해왔고 공급을 갖다가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걸 갖다가 시장에서 크게 영향이 없는 것은 결국 지금의 어떤 시점에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부동산 그분들은 현재 공급이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왜냐하면 이건 다 중장기 대책이에요. 결국은 신규 공급 물량, 그러니까 중장기 대책이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030년도 전에는 공급 물량 없다. 그렇죠. 예, 계속 공급 물량 줄어들 거고, 그럼 결국 공급 물량이 신규 공급 물량이 나오는 건 2030년도 이후에나 공급 물량들이 뭐 3기 신도시부터 해서 줄줄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공급 확대 중요하지만 공급을 늘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근데 그 말씀은 예. 어떤 정부가 뭐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뭐 둘 다 아니면 중도 정권이든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 그 대표님의 논리대로라면은 누가 들어와도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맞죠. 그건 맞죠. 그러니까 미리 공급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문재인 정부 때를 들어보면은 그 당시는 서울에 집이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했거든요. 집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자르지 않다, 부족하지 않다. 그러다 끝에 결국은
5년 차 됐을 때 거의 이제 4년 말 이때 됐을 때 4년 차가요? 그때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그때 이제 공급을 늦은 거죠 이게. 근데 그때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 때는 또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했던 거를 착공을 했었으면 지금쯤에서 뭐 좀 어느 정도 입주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몇 가지가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때 굉장히 많은 곳을 지정을 했었잖아요. 저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그대로 멈춰 있었던 기간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다시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보면 지금 오히려 공급 쪽에 좀 더 힘을 쓰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민간이냐 공공이냐 그렇죠. 이거에 대한 차이가 좀 있는데 그것을 좀 반대하시는 분들은 공공의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다들 뭐 이거는 공급 확대가 아니야라고 보시는 의견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반응이 별로 없고 민간에서 공급을 하는 것만이 진정한 공급이야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아이러니긴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 대학 교수님들이나 네.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이제 그 공부를 했던 대학 교수님들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다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민간에서 공급 늘리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그 민간에서 공급을 늘리되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그냥 방치하면 안 되고 당연히 네. 정부에서도 임대 아파트를 늘리는 정책을 펴야 된다.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 모든 국가에서 이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잖아요. 근데 항상 그 자가 보유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집을 가지고 있는 비율. 그 비율이 암만 뭐 아무리 그 공공 임대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70%를 못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가 비율이. 우리나라도 지금 뭐 60% 정도? 그 자가 비율이가 한 40% 정도는 집이 없거든요. 그럼 그걸 갖다 정부에서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민간이 그걸 갖다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대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거는 사실은 전체 공급의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싱가포르처럼 국가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뭐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현실적으로 그게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건 역량은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신규 공급이든 이런 것들은 어차피 중장기 대책이고 그리고 항상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 때 공급 상기 신도시 네네. 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그게 별로 또 흐지부지 됐다가 그렇죠. 다시 지금 이제 상기 신도시 다시 재추진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이념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기존 정부에 있는 것들 좋은 것들 계속 밀어가야 되는데 정권이 바뀌면 또 다른 정책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 이게 또 틀리네. 계속 이렇게 정책에 대한 신뢰감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세 대출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그래요. 이 거 부분이 이거 좀 상당히 궁금해요. 민감한 얘기거든요. 근데 본래 예전에 우리가 전세 대출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세 대출 있었죠. 없었어요, 예전에. 없었어. 지금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예전은 언젠가요? 구한말 뭐 이럴 때는 아니죠. 그러니까 네. 이 80년대, 90년대 없었어요? 90년대 초까지 없었어요. 전세 대출. 아.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네. 열심히 좌우지간 벌어서 자기가 있는 돈을 가지고 전세로 들어가고 있는 돈만큼이 있는 돈을 전세로 들어가고 아. 거기서 그 돈을 열심히 또 벌어 가지고 거기서 전세 조금 더 난 쪽으로 가고 하다가 집을 이제 장만하고 그게 뭐 이렇게 시세라는 게 했었어요. 없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아니, 집주인의 어떤 좀 뭐라고 할까요? 여유가 아니라 좀 좋은 마음? 아니죠. 그게 그 항상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있잖아요. 가격대가 그만큼 다양했다 이렇게 가격대가. 봐야 되는 그렇죠. 건가요? 예, 가격대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그만 집이야, 그냥 빌라 뭐 이런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얼마 이게 이제 다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동네마다 그렇죠. 시세라는 게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들어가서 열심히 벌어서 이제 내 집 장만도 하고 했다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세 대출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취지는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서민들이 뭔가 정말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갈 수도 없고 정말 어려운 그 서민들을 위해서 전세 대출이라는 걸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취지 너무 좋죠. 예, 좋죠. 금융권에서도 너무 좋지요. 이자가 그렇죠. 생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활성화가 막 돼서 지금은 전세 들어가면 당연히 대출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본래 초창기에는 대출이라는 게 없었단 몰랐습니다.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뭐 전세 대출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정책 필요할 수 있어. 왜냐하면 옛날에 없었으니까 예전에 없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그게 오랫동안 또 지속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전세 네, 대출이. 그럼 결국 전세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세 대출을 꼭 받아야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뭐 정말 전세를 들어가야 전세 수요가 들어가는데 있는 거죠. 서민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만약에 내가 돈이 많고 하더라도 이자가 싸니까 받아야 되겠네. 그런 분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돈이 여력이 안 되니까 전세 그걸 어떻게든지 대출을 싸게 받아서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일 거예요. 결국은 우리 이 돈이 많지 않은 그런 서민층이 주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면 이거 누가 타격을 제일 많이 받을까요? 결국은 이 서민층에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보통 뭐 경제 IMF라든지 금융위기가 나면은 그때 누가 제일 타격받습니까? 가장 밑에 있는 서민층이 타격받는 거거든요.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폐지는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전세대출 폐지하는 게 이건 아니라고 보고 축소는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왜 축소를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이거를 꼭 필요한 사람들 해주는 거죠. 그렇죠.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돈이 여력이 되고 그렇죠. 하는 사람들 해줄 필요 없는 거예요. 결국은 전세 대출을 폐지하는 쪽은 반대이긴 하나 축소하는 정책 그리고 좀 다양하게 좀 이렇게 세부안을 좀 잘 정해서 가는 거는 충분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또 질문을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향후 5년 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구조적인 위험을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5년 동안 향후 5년 동안 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구조적 위험은 첫 번째 수도권 쏠림 심화로 인한 지방 소멸 및 양극화 이렇게 뽑아주셨고 두 번째로는 주택 공급 부족으로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을 꼽았습니다. 5년 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구조적 위험 앞으로 5년 동안 그래요. 이거 좀 어느 정도 동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떠신가요? 양극화는요. 저는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은 양극화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과거와 지금은 그게 완전히 틀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급등을 하고 주택은 턱없이 부족하던 그런 시절이었다면 이때는 집이 10채가 있으면 10채가 집이 다 팔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워낙 수요가 있으니까 인구 막 늘어나지 엄청 늘어나지 주택은 턱없이 부족하지 그러다 보니까 집이 10채가 젖었으면 10채 다 팔렸어요. 단지 가치가 있는 집은 뭐 한 일주일 내로 누군가 갈고 그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집은 한 10개월 뭐 있으면 팔리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 살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앞으로는요. 인구가 이제는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인구가 줄어들고 그리고 주택 보급률은 지금 현재 한 104.5% 거의 이제 105% 가까이 되는데요. 이게 전국 평균입니다.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한 97% 정도 아직 100%가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예, 서울. 경기도 아직 100%가 안 됐고요. 경기도 한 98% 정도 됐고 서울은 97%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거의 100%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제는 주택이 그렇게 옛날같이 턱없이 부족한 시절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택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고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게 바로 양극화를 낳는 현상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옛날같이 집이 10채가 있다면 그 10채의 집을 다 사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인구가 줄어들면서 주택은 뭐 이제 여유가 생기고 하다 보면 인구가 줄어드니까 여기서 꼭 필요한 주택, 내가 꼭 사고 싶어 하는 그런 지역들만 팔릴 거라는 거예요. 즉 인구가 줄어들고 주택이 공급이 충분히 어느 정도 되게 되다 보면은 이게 뭐 나중에 일본처럼 가고 이러는 게 아니고 양극화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잘 팔리는 집이 있는 동네, 안 팔리는 집이 있는 동네. 그래서 이쪽은 안 팔리고 이쪽은 팔리고. 그래서 결국은 지역에 따라서 수요가 쏠리는 양극화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냐면 그게 아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선진국들 다 똑같은 상황을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항상 강의할 때 외부에서 강의를 하거나 저희 연구소에서 강의를 할 때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이 키 맞추기 현상이라는 말들을 많이 써요. 부동산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이. 그게 난 처음에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처음엔 사실은. 근데 유식한 게 이제 그렇게들 막 쓰시더라고.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집값이 고가의 주택과 저가의 지역이 있다면 고가의 지역이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은 어느 순간에 따라간다는 이렇게 거죠? 따라 이렇게 해서 점점 따라 키가 올라온다는 맞춰진다? 거예요. 그래서 키가 맞춰진다는 얘기인데 그걸 키 맞추기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식시장에서 많이 쓰는 얘기니까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올라와서 맞춰지는 것 같지만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있다가요. 고가 주택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 또 멈춰 있어. 그럼 여기 이렇게 따라 올라와. 그래서 키가 맞춰지는 것 같은 순간 다시 이게 벌어져요. 결국 뭐냐면 시간이 많이 여태까지 흘러왔잖아요. 결국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예전에 이렇게 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죠.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극화는요. 한마디로 이거는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의 공통 과제예요. 양극화를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느냐. 이게 그렇죠. 공통 과제고 사실은 해결이 잘 안 돼. 양극화의 이게. 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지역 균형 발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모든 나라들이 그 국가의 원수 이런 분들이 내 부르짖는 게 지역균형 발전이에요. 그렇죠. 그걸 안 부르짖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 그렇죠. 지역균형 발전. 근데 현실은 전혀 다르게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자리가 다 수도권에 몰려 있기 그렇죠.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현실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5년 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구조적 위험은 이 지방과 서울 수도권 쏠림물이란 지방 이게 소멸, 심각한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좀 심각하다 보시고 또 하나는 주택 공급 부족으로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을 뽑았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뭐 기정사실입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그 전세란이 이제 올해 가을철 이 가면 전세 대란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지금 점점 가속화된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전세 물건이 진짜 그 대단지 1000세대 넘는 대단지도 지금 전세 물건들이 별로 없거든요. 거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엎친 데 덮쳤다고 지난해에도 계속 전세가가 올라왔잖아요. 전세가가 계속 올라왔는데 지난해 그 서울 같은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 묶는 바람에 이게 엎친 데 덮친 거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결국 실거주 요건을 갖춰야 되고 실거주를 하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세 물건이 여기서 없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묶으면서 전월세가 더 지금 불안해진 거예요. 그런데도 공급도 지금 없지.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전세가는 올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전세를 또 못 들어가는 분들 있잖아요. 전세 대출이 좀 강화가 돼서 그러니까 심사 기준도 강화가 되고 해서 그렇죠. 전세 대출 못 들어가는 월세로 또 빠르게 전환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월세가 좀 같이 오르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지금 상당히 올해 시장이 가장 그 불안한 게 전월세 시장이라고 좀 보여져요. 그 전월세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게 되면은 항상 여태까지 우리 부동산 역사가 얘기를 해줬듯이 전세 가격이 올라서 매매가랑 접근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매매가를 자극해서 매매가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을 계속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똑같은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결국은 이게 지금 수요와 공급의 그 불균형 이런 것들 때문에 임대차 가격, 전월세 가격은 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가 있어서 상당히 좀 안타깝다, 좀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설문조사는 저희가 여기까지 짚어봤는데 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대표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예.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거를 수도권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에서 폐지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지금 뭐 장특공제라고 하잖아요. 장특공제 폐지안이 올라오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난리가 났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장기간 집을 보유하셨던 분들에게는 특별한 공제가 이루어졌던 것을 폐지를 하겠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네. 맞죠? 예. 네.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거는요. 지금 벌써 이게 한 50년 정도 유지가 된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렇게 오래됐어요? 예, 취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간 성실히 한 집에 거주하면서 세금도 납부하고 이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세제 합리성을 장치해 놓은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집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머물고 살고 있었으니까 집을 팔 때 좀 감면해 줄게. 그래서 이거는 양도소득세의 최대 80% 양도 차익에 팔 때 이제 세금을 내죠. 양도세도세. 거기에 이제 양도 차익의 최대 80%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0년을 보유만 했다. 보유만 했다 그러면 40%. 거주만 했다 그러면 40%.
근데 둘 다 같이 했다. 보유하고 거주까지 했다면 80%까지 최대 80%까지 빼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상당히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1주택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살았으니까 한마디로 하겠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그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냐면요. 이게 장특공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네. 국민 1인당 1인당 2억까지만 공제해 주겠다.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네, 장기 2억까지만. 보유 특별 공제 뭐 이런 거 뭐 내가 여기 살았던 보유 기간이 얼마나 그거 된다 상관없이 아니다 2억만 그냥 해주겠다. 무조건 2억만. 예, 오래 살아도 2억만 해주겠다 그냥 이건데요. 이게 좀 이해가 안 이 되는데? 이유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한다. 이거는요 빈대 잡으려고 초과상한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급진적인 그런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럼 만약에 반대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고가 주택이 아니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내야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 돈 이게 내고 좀 팔아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요. 정책을 이게- 이렇게 냈다고요? 이게 이게- 뭐 어디서 나온 정책이죠? 네. 이게 지금 그 서울의 아파트 중간 가격, 중위 가격이 한 12억 된다 그러거든요. 네네. 이게 12억. 그러면은 이 절반 이상이 그 타깃이 들어가요. 그렇지. 절반 그러니까 이상이. 차라리 이게 어떤 개정안이 나와서 10년이라는 기간이 좀 짧을 수는 있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한 20년 정도 보유하신 분들 인정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네. 결국 그렇다면은 내가 만약에 거기서 10년을 거주해서 만약에 가격이 올랐어요. 그럼 그 세금으로 내고 만약에 내가 이사를 가려고 하잖아요. 이사를 가려고 하면은 양도소득세를 1주택 가지고 여태 살았는데 그걸 세금으로 내고 나면은 가려면은 그 동네보다 조금 더 상급지로 가고 동네, 싶어. 하급지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급지로 가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마음인 것이고. 그렇죠. 근데 어. 하급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냥 살던 집에 영원히 거주해라 그냥. 그렇죠. 그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영원히 근데 거주해라. 이제 근데 그렇게 되면요. 사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주거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게 저는 이거 정말 이거 법안을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해요 개인적으로. 감론을박이 벌어질 예.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요, 우리가 여태까지 부동산이라는 건 자산이잖아요. 부동산 자산. 그러니까 내 집을 가지고 자산 증식을 여태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자산 증식 과정을 전혀 무시하는 그런 법안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뭐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반대도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찬성하는 쪽도 있어요.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이게 사실은 조금 좀 황당한 저는 이걸 보고서 좀 황당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근데 앞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게 한 50년 정도 됐다고 말씀하셨죠. 예. 정책이 50년 정도 됐기 때문에 50년 전과 지금은 이 인간의 평균 수명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이 반백년이라고 하잖아요. 50년이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그냥 그때 법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 어떤 개정안이 좀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정안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근데 지금 이제 저는- 이런 상태로 그냥 막연하게 없앤다 뭐 이런 식의 개정안이면 많은 분들이 좀 반대하실 것도 같고 좀 이거 세부적으로 좀 근데 잘 이게 조금 들여다봤으면 뭔가 좋겠네요. 방향을 좀 잘못 잡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정부 정책 아닌가요? 이게 이제 그 이게 아니기 뭐 국회에서 나온 그렇죠? 국회에서 나온 거겠죠. 국회의원들이 여러 명이 청원을 동의를 해서 만드는 것 같아요. 법안 발의를 해가지고 근데 이게 나는 이게 제일 좀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한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고가 주택 때문에 불안정했다. 이거 논리가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이 가격이 오르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요. 근데 어떤 하나를 가지고 단편을 보고서 전체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책을 만들 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올바르고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는 방향을 잡더라도 그것이 훗날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심도 그래요. 있게 생각을 해가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듭니다. 저는 고가 주택도 없으나 고가 주택이 없으나 어쨌든 고가 주택을 자꾸 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라는 말은 굉장히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좀 잘 다듬어졌으면 좋겠다 정도로 저희가 이야기해보고 하면 이 얘기가 계속 나오면 또 다음 시간에 또 이 얘기 갖고 또 대표님하고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이슈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또 한 주도 놓칠 수 없는 대표님만의 무료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 세미나 그 무엇보다 또 1대1 개별 맞춤 상담도 무료로 진행해 주셔갖고 인기가 폭발인데 이번 주엔 또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지 기대가 큽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자, 상반기가 이제 조금 있으면 넘어가는데요. 그렇죠. 그 상반기 반드시 잡아야 될 핵심 투자처를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자,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지금 많이 혼돈스러운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개인 상담이 오히려 이 세미나보다 개인 상담을 많이 지금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투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장 상당히 불안정한 시장이기 때문에 뭔가 확실한 그런 투자처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또 지자체장 선거까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시장이 불안하거든요. 그런 불안한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투자 방법, 투자처는 어딘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태까지 부동산을 30년을 넘게 해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최대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지역, 이런 지역까지 공개하는 그런 시장, 그리고 왜 이곳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몽땅 한꺼번에 다 맞습니다. 정리해드리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개인 상담도 많이들 진행을 하니까요. 네. 미리미리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자, 상반기 핵심 투자. 지금 요즘 같은 시기에 상반기 핵심 투자 우리 한정훈 대표가 알고 있는 그동안의 노하우를 싹 다 녹여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4월 29일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요일인데요. 서울 전화 02-556-6961로 전화를 주시면요. 앞서 말씀드린 요즘 1일 또 개별 집중 상담 또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데요. 일단 전화 주십시오. 556-6961로 전화 주시면은요. 우리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한정훈 대표가 여러분의 투자 상황과 자금 계획에 딱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을 바라보는 색다른 시선 부동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부동산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해결의 시간인데요. 자, 이 시간도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우리 한정훈 대표와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전망이 궁금하거나 부동산 실전 투자에 있어서 다양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부동산엔 공식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고민이라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자, 그럼 첫 번째 고민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조정 지역인 평택과 양주에 아파트 두 채가 있는데 무대출입니다. 내년에 두 아파트 전세가 만기되면 월세로 돌릴 것인지 아니면 현금화해서 다른 투자처를 찾을지 고민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투자가 고민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월세 대 다른 투자처. 네. 그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투자가 고민됩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요거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평택과 양주에 대출 없는 아파트 두 채. 부럽네요. 대부분 다 대출이 있는데 대출이 없으시네요. 네. 근데 이거는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 양극화 얘기를 많이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네. 근데 양극화를 생각해 보면은 이 아파트는요, 그러니까 내가 꼭 이 뭐 월세를 꼬박꼬박 잘 받는 그런 상품을 찾는다. 내가 뭐 어떤 돈이 나올 데가 없으니까 그렇다면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평택과 양주에 아파트가 있다면 이거를 매도해서 정부의 방침을 따르면 됩니다. 정부의 방침 뭐예요? 똘똘한 한 채로 가라. 그러니까 서울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정부 방침 그거 아닙니까? 지금 다주택자들 집 팔고 한 채만 가져라. 한 채를 어디를 가지실 거예요? 똘똘한 곳에 한 채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자꾸 양극화를 커지게 하는 건데. 근데 여기는 예. 근데 여기는 비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로서 그렇게 뭔가 좀 여러 가지 뭐 어떤 규제를 받지 규제는 않잖아요. 없죠. 규제는 네. 없는데 네. 양극화. 그러면은 규제는 없는데 여기에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걸 매도해서 서울에 한 채를 가지는 게 더 낫다. 난 정도가 아니죠. 차이가 엄청나죠. 그래서 어디에
그 사시는 분인지는 지금 안 나와 있죠. 어디 거주하시는 분인지는. 지금 근데 거주는 뭐 평택이나 양주 쪽에 하지 않으실까요? 아 그런가요? 네, 그렇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싶기도 서울을 잘 한데. 네. 모르시는. 그럴 일단 수도 있죠. 예 서울로 들어오시는 걸 권해드려요. 서울에 지금 많은 지방에 계신 분들도 지금 지방에 그 아파트 이 집 부동산들을 매도하고 서울 쪽에 똘똘한 한 채로 지금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지금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이건 어때요, 대표님? 제가 대표님 옆에 있다 보니까 이제 무단계가 서단계가 무단계가 서단계가 되고 있는데 이건 어때요? 어차피 한 채로 오면 깔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평택과 양주에 살고 계시면 그 집안을 보유하시고 한 채는 매도를 하신 다음에 인서울로 하는 거죠. 그거 정답. 저도 생각을 못했네요. 그건 예, 맞습니다. 그게 괜찮은 전략이에요. 예, 그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 이걸 팔아서 서울로 그냥 오게 되면은 그냥 한 채 깔고 앉아 있기 깔고 앉아 때문에 있어요. 이거는 자산 증식에 크게 도움은 안 돼요. 근데 결국은 그쪽에 거주하시면 그쪽에 한 채 가지고 있고 네. 그 남는 돈을 재개발 쪽으로 투자하세요. 재개발 쪽에 왜 그렇죠. 그러냐면은 그 재개발 되는데 그게 결국은 우리가 재개발에 투자하는 이유는 미래의 아파트를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의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곳에 재개발 쪽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그게 정답이네요. 정답이죠. 예, 저는 근데, 그냥 서울로 오시라고 일단 얘기를 드렸는데 가만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그렇다면-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울에 안 계시면 또 잘 모르니까 상반기 핵심 투자처 이번 네. 세미나 제목입니다. 상반기 핵심 투자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 보니까 세미나 오십시오. 예, 세미나 그러면은 오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말끔하게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작전 괜찮죠? 그거 좋은 생각이세요. 아니, 아.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역시 서단계라고 옆에서 대표님이 하시는 아니,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전문가 못지 않으십니다.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은 그렇게 해결해 드리는 걸로 하고 이제 두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주택으로 첫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프리랜서 부부라 대출이 최소로 나와서 최대 8억 5천 정도 마련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자금으로는 노도강밖에 답이 없는 것 같은데 다들 노도강은 피하라고 하네요. 서울로 올라와 산지 아직 3년 되어서 서울 쪽을 잘 모르는데 정말 그런가요? 일단 무주택으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갖고 계신 돈은 8억 5천. 어쨌든 서울에 계시고 싶은데 8억 5천으로 노도강에 가려고 하는데 네. 거기는 피하라고 사람들이 하니까 고민이신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떤 글쎄요. 이거는 근데- 아무나 못 하겠네요. 제가. 예, 근데 이거는요. 네. 그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그다음에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그러니까 소위 여기가 얘기하는 이거 집값이 많이 안 오르는 네, 대표적인 네. 지역이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제 피하라고 했던 것은 맞아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 노원구도요. 네. 노원구도 그쪽에 일자리가 크게 생겨요. 그렇죠. 일자리가 크게 생기고 그리고 교통도 좋아지고요. 그러니까 노원구의 가장 큰 단점이 일자리가 없고 교통이 불편하다였거든요. 두 가지가 가장 큰 단점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면서 네. 일자리가 크게 들어오면 엄청난 호재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노동강 피하라고 하는 얘기는 옛날 얘기라고 옛날 생각하시면 얘기다? 됩니다. 예, 옛날에 지금은 많이 틀려졌다. 그래서 노원구에 가면은 거기 그 광운대역이라고 있고요. 네. 광운대역 쪽에 아파트가 미륙 미성 3호라고 있어요. 미륙 미미 3이라고 소위 얘기하는데 네, 미미삼. 여기도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고요. 여기 GTX가 바로 앞에 들어오고요. 역세권에 바로 역세권 아파트예요. 재건축도 할 수 있고 이런 데 같이 앞으로 엄청 커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상계동 같은 경우요. 네. 상계 주공 아파트 바로 위쪽으로 일자리 크게 생기거든요. 그리고 노원역에 바로 이제 노원역이 이제 메인인데 그쪽에 뭐 상계 주공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런 곳이 앞으로 엄청나게 바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무주택이시잖아요. 무주택이니까 첫 내 집을 마련할 때 무리하게 막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내 집 장만은 해야 되니까. 하지만 거기서도 좀 뭔가 변화가 생길 곳.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곳을 한번 좀 집중적으로 찾아보시 바랍니다. 노원구는요. 노원역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노원역 중심으로 찾아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광운대역은 바로 광운대역에 바로 붙어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쪽을 한번 좀 조사를 해보시고 그쪽 둘 중에 선택해서 들어가셔도 거기는 나중에 앞으로 가치가 커집니다. 거기 다 재건축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가치는 훨씬 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주변에 뭐 여기는
피하라고 하더라. 뭐 이런 얘기 듣지 마시고요. 한번 직접 발품을 팔아서 가보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분 또 근데 오늘 이분 또 세미나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정보를 너무 모르시니까 세미나 오셔서 이런 좀 자세한 정보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예, 같은데. 오시면은 네.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저는 사실은 노도강 지금 굉장히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건 핵심 포인트는 노도강이거든요. 그 다 옛말이다라는 말씀 해주셨잖아요. 예. 실제로 가본 전 강남 3구보다 노도강 쪽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가격을 떠나서 그냥 이렇게 보기에 어떤 자연하고도 좀 더 친화적인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저는 뭐 개인 취향이겠지만 압구정, 청담동, 신사동보다는 을지로와 종로를 좀 더 좋아하는 그쪽 분위기를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네, 어렸을 때는 뭐 저희 어머님 표현대로 그쪽에서 진을 치고 살았었는데 결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느끼면서 어쨌든 노도강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이제는 다르다. 이쪽에 인프라들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르다라는 말씀과 함께 세미나를 한번 오셔서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 또 만나볼까요? 다음 사연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목이 없어서 부동산을 잘하는 지인이 찍어준 아파트를 매수하고 한번 갈아타기해서 돈을 좀 벌었습니다. 이번에 제 힘으로 상급지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가진 식견이라고 해봐야 역세권, 학군 이런 것들 뿐입니다. 투자 안목을 키우려면 무엇을 위주로 공부하면 좋을까요? 오늘 다 어떻게 질문 다 세미나 오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정말 뭐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 근데 역세권 되게 중요합니다. 학군도 중요하죠. 학군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근데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세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학군도 정말 중요해요. 이게 두 개가 다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얘기하면 일자리죠, 일자리. 예,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곳. 근데 이거를 저도 이제 부동산을 오랫동안 해왔지만은 사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물어보면은 가만있어 내가 어떻게 공부했지? 근데 저는 네. 옆에서 대표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처럼 공부를 하는 입장입니다. 대표님을 옆에서 뵈면서 그럼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 요즘은 역세권 학군이 아닌 것 같아요. 일자리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요즘은 예.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재건축. 재건축 재개발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분 만약에 정말 찍어준 아파트를 매수하고 갈아타게 돈을 좀 벌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 스스로 한번 돈을 벌어보고 싶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럼 대표님 이분 뭘 하셔야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제가 아까 이분도 세미나 오셔야겠다라고 말씀드린 예, 게 맞아요. 거기서 지금 지방에서들 많이 오시거든요. 정보가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방에서 저희 고객들이 손님들이 오는 게 지방에서 많이 오세요. 강의 네네. 들으러 오시고 상담하러 오시고. 그 이분도 어디 지방은 아니시죠. 네, 서울에 계신 서울에 것 계시니까 같은데, 네. 또 40대면은 지금 뭐 한참 젊으신 분이니까 한번 시간 내서 같이 한번 오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그래요. 노하우들 그리고 궁금한 것들 미리 적어서 오시면은 그래요, 맞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9일입니다. 예. 4월 29일 수요일 날 있으시니까 시간 내셔서 한번 오셔서 아니면 전화 주셔갖고 한번 상담을 먼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만나봤는데요. 자,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부동산 고민이 있으시다면 부동산엔 공식 이메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보다 속 시원한 부동산 이야기는 없다. 부동산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인데요. 오늘도 대표님의 한마디로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이 시간 또한 기대가 됩니다. 기회는 행동하는 사람을 선택한다. 기회는 행동하는 사람을 선택한다. 저희 방금 상담 때 오셔요 했잖아요. 예.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항상 선택한다. 많은 분들은 네. 부동산을 잘 모른다는 그런 이유로 공부를 많이 해요. 맞아요. 공부를 많이 하고 조금 내가 이제 지식이 쌓여가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면 투자의 기회를 놓쳐요. 기회가 왔는데도 기회가 온지도 모르고 놓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만 기본적인 것들만 알면 그때는 과감하게 행동을 옮길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는 항상 스스로 찾아오는 게 아니죠. 기회는 찾아오는 게 아니고 기회를 알아차리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 그 사람이 그런 것들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뭔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계속 공부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과감한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저한테 필요한 내용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행동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생각만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저희가 문제가 그겁니다. 행동을 하지 않고 과감하지가 못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요 말씀 깊이 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미래가치투자연구소 우리 한정훈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한정훈 대표와 함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로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죠. 감사합니다.